오늘 아침 일라디오. 봄을 맞은 밭에 씨앗을 뿌려두면 흙 위로 싹이 올라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하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가까이 씨앗을 뿌린 자리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걸 보면서 싹이 트긴 트려나 물이 부족한가? 다시 뿌려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과 걱정의 순간들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변화가 없던 땅에서 새싹이 자라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돋아난 싹은 그때부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흙도 씨앗도 바람도 물도 햇빛도 무엇 하나 게으르지 않고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싹을 틔워낼 수 있었을 겁니다.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힘든 순간들, 봄이 왔으니까 이제 곧 싹을 틔워낼 겁니다. 조금 더 힘을 내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으면 합니다. 3월 1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운전하시거나 새벽에 이동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오늘의 힌트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희승입니다. 특유의 향과 알싸한 맛이 일품인 이것. 예로부터 들에 나는 약재라 여겨졌죠.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임금님에게 가장 먼저 바치던 고급 식재료였습니다. 이것을 먹기 전에는 길쭉길쭉한 줄기 사이에 잡풀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흔들어 주시고요. 알뿌리를 덮고 있는 껍데기를 떼어내고 뿌리에 묻은 흙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이것은 물을 살짝 뿌려서 신문지에 싼 다음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다고 하죠. 그래도 줄기가 가는 편이라 시들기 쉬우니까 되도록 빨리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것.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춘곤증을 이겨내는데 더없이 좋은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나라 밖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얘기부터 오늘 해보죠. 내일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날인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발표한 자료가 있죠. 그 발전소 네. 인근 지역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돼 있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있는 특별 제염 구역의 85%가 여전히 방사성 물질로 오염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략 30년에서 40년 상정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로드맵도 그린피스 주장에 따르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린피스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물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4일 발표했는데요. 그린피스의 방사선 전문가팀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그해 3월 26일부터 10년간 총 32번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번에 발표한 건데, 일본 정부가 특별 제염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의 대부분이 여전히 방사성 세슘으로 오염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년까지 총 1,300만 명이 제염 작업에 동원이 됐습니다만 전체 면적의 15%만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85%는 여전히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되는 상태라고 그린피스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이 산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염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오염도 자체도 상당히 심각한데요. 일본 정부의 장기 제염 목표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도치로 제시되고 있는 0.23 마이크로시버트인데요. 지난 10년 연속으로 한도치 초과한 결과치가 계속 나왔다고 그린피스가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목표를 하고 있는 0.23 마이크로시버트를 언제 달성할 것인지 기한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요, 대피령을 해제했는데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의 방사능 수치가 나오고 있어서 주민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뭘 한 건지 일본 정부가 위험성을 간과했다, 이런 지적도 들어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린피스의 조사 결과 후쿠시마 현해에 있는 산림지대에서 채취한 솔잎 시료에서 스트론튬 90이 발견이 됐는데요. 스트론튬 90은 방사성 핵종으로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뼈와 골수에 축적이 돼서 암을 발생하는 위험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후쿠시마 제1원전 내에는 엄청난 양의 스트론튬 90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스트론튬 90이 들어간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겠다는 것이고, 굉장히 그 위험성을 경고했는데도 이걸 무시한 거라고 그린피스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1원전 폐로 기술 분석이라는 또 다른 보고서에서 제너럴 일렉트릭 원자력 기술 전문가인 사토시의 말을 인용해서 일본 정부가 폐로 작업을 30년에서 40년 안에 완수해서 사고 전과 같은 자연 상태로 복원을 이룬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발전소 부지에서 얼마간의 진행이 있었던 것은 물론 사실이긴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의 원전 폐로 중장기 로드맵은 사실상 현실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토시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원자력 사업부에서 기술, 현장 엔지니어링 관리 책임을 맡았던 전문가이고요. 후쿠시마 제1원전 제너럴 일렉트릭 현장 대표였다고 합니다. 원자를 식히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고, 또 주변의 지하수에 원전 내 유입 때문에 방사성 오염수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염도가 좀처럼 떨어지질 않는데 이 시간은 흐르면서 일본 사람들의 그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거부감은 또 많이 낮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일본 소비자청은 후쿠시마 원전 발생 10년이 지난 지금 사고 당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자연 소멸 그리고 안전성 확보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소비자청은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5,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후쿠시마산 식품 구매를 망설인다는 응답은 8.1%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같은 조사 때보다 2.6%포인트 감소한 수치고요. 처음으로 1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는 후쿠시마산 식품 구매를 망설이는 대답이 19.4%까지 나왔습니다. 후쿠시마현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낮은 곳은 원전 인근에 위치한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한편 일본 당국은 후쿠시마 식품의 방사선 세슘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 WTO도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를 비과학적이라고 반박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에게 일본산 제품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 7월로 예정되어 있는 도쿄 올림픽을 2011년 대지진에 참화를 딛고 일어선 일본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부흥 올림픽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꾸준히 홍보를 하더니 그 효과가 네. 나타난 건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NHK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후쿠시마 일대에서 생산되고 재배된 식품은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을 밑돈다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표본 조사에 따른 것으로 표본 조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생산된 모든 식품에 대해서 오염도 측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가장 최근인 지난달 20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기준치를 무려 5배가 넘는 방사능 우럭이 잡혀서 사실 정말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일고 있는데요.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국제적 척도로 볼 때도 가장 심각한 단계인 레벨 7으로 잠정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두 번째이고요. 지금도 매일 170톤에 이르는 오염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건물에서는 1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는 아주 강력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고 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제염 작업이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원전 인근 지역은 여전히 피폭 우려 때문에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원전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서 채취한 버섯에서도 기준치를 5배나 초과한 세슘이 검출돼서 전량 폐기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아사히 신문은 원전 사고에서 촉발된 오염이 동일본 일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를 전담하고 있는 일본 부흥청의 부흥대신은 주한 일본 대사관이 한국 언론 상대로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올림픽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이 후쿠시마를 방문하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해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흥대신은 또 후쿠시마현은 농림수산물에 대한 출하전 철저한 모니터링 검사를 해서 결과를 공포하고 있고, 만에 하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장에 절대 유통하지 않는 조처를 취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방사성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치를 초과한 우럭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사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후쿠시마 산열 이유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에서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웃나라이자 우호국인 한국 또한 그러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이제 부흥청 부흥대신이란 직책에 있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중국이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전격 중단했다는 얘기 전해주셨었는데 지금 네. 그 1년치 수출량을 대만 국민들이 이미 소비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파인애플 사주기 운동으로 나흘 만에 1년치 중국 수출량만큼 팔렸다고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대만 농업위원회가 지난 2일 오후에 파인애플 청약 건수가 41,687톤을 기록해서 작년 전체 중국 수출량을 넘어섰다고 밝혔는데요. 농업위원회가 판매 운동을 벌인 지 98시간 만이라고 하는데, 이 파인애플은 대만에서 3월 말, 4월 초가 본격적인 출하 시기라고 합니다. 앞서서 중국 당국이 지난달 말에 대만산 파인애플에서 유해 생물이 검출됐다며 1일부터 전격적으로 수입을 중단했는데요. 대만 파인애플 수출량의 90%는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중국 조치에 대해서 차잉원 대만 총통이 대만에서 대륙으로 수출된 파인애플의 검역 합격률은 99.79%라면서 중국의 일방적인 수입 중단은 비무역적인 조치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파인애플은 대만 남부 농업인들의 주소득원인데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진당의 정치적 자금줄이라면서 중국의 파인애플 수출 금지를 통해서 이 지역의 여론을 뒤집고 민진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진당은 야당인 국민당에 비해서 반중 성향이 강한 정당인데요. 중국 정부가 양안 교류를 전제로 요구하고 있는 92 컨센서스,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모두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해석은 각자 한다는 1992년 합의를 말하는 건데 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의 조치가 발표되자 차잉원 총통을 비롯해서 부총통, 행정원장 등 민진당 정부 고위 관료들이 파인애플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격려했고요. 대만 정부를 중심으로 대만산 파인애플을 우리가 먹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해외 대만인들과 대만 기업들도 이 대만산 파인애플 사기에 동참했고요. 이 파인애플 생산지인 대만 남부 카오슝은
호주 무역업체와 판매 협력 각서까지 체결하면서 굉장히 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 제대만 협회 측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대만산 파인애플 먹기 운동을 지지했고요. 그러면서 판매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회가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250만 농어민을 위해서 여당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텐데요. 우리 농촌과 농민 앞에 여러 어려움이 산재돼 있는 지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찾아 나갈지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오늘 아침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원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재부안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네, 아침 일찍 연결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 요즘 연일 톱뉴스로 나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이 연일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농지법 개정을 좀 촉구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이번에만 일어난 건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는 것은 발본색월하고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는 투기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지를 허위 영농 계획을 세우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활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실태 조사와 발본색원 또 일벌백계를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2월달 농해수위 소위에서 김종호 의원과 주철현 의원이 이제 농지법 법안 발의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실제 농업 경영을 안 할 경우는 처분을 의무화하도록 저희들이 농해수위 전체위에 통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제 농업인의 기준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농업인 기준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이렇게 도시화하면서 이제 투기를 하게 되잖아요. 농업 용지 중에 투기의 대상 지역에 농식품부나 지자체가 사실 주민등록 전산 자료나 부동산 투기 부동산 등기 관련 전산 자료를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 이번 저희들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지자체나 농식품부가 그런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앞으로 이 투기 예상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기 지역에 대한 농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본색원 또 엄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되면서 농가의 피해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지금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듣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참 농어민들이 한 250만 명 됩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외식 소비가 좀 급감해서 농산물 수요가 감소했고요. 또 원격 수업으로 학교 급식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파괴되는 농어민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또 사실 농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해서 이렇게 농촌 인력을 보강해 준 게 있는데 그 부분도 부족하고요. 또 농산어촌 관광객도 줄어들어서 사실 소득 감소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가게는 자영업자로서 지원이 되는데 꽃을 생산한 농가는 어려움에 처해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네. 또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업체는 지원을 받는데 그 야채나 채소를 생산한 농가들은 또 지원을 못 받고 있고요. 또 뭐 이번 겨울에 뭐 수박 농가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서 수박을 사용하는 어떤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을 받지만 수박을 생산한 농가들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뭐 이런 문제들이 뭐 상당히 있습니다. 뭐 자영업자, 중소기업에도 이 코로나 국면에서 잘 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자영업자들이 있어서 지원 대책이 필요하듯이 농업계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들 착하셔가지고 그냥 다들 힘드니까 우리도 견뎌보자 이런 생각이셨는데 그 재난지원금이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 또 포함이 안 됐잖아요. 이런 현실은 그렇습니다. 되게 화나는 상황 아닌가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조치죠. 또 화가 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농어민들 입장에서 좀 참다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 농어민위원회도 그렇고 또 농 관련 전국 단체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중에 사실 기재부에서는 농어민들의 어떤 소득 감소가 뭐 카드라든가 이게 이제 농업이 비과세 영역이 있다 보니까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논리를 펴왔는데 이번에 그 노점상은 포함이 됐습니다. 똑같이 이 소농들도 1.5헥타 미만의 이 소농들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시키지 않아서 이번 국회 단계 때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단계에서 설득할 근거 같은 건 잘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뭐 큰 틀에서는 아까 이제 뭐 우리 이제 농업계 내에도 대농이 있고 소농이 있는데 소농이 농업인의 한 80% 약 8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런 소농들에 대한 일괄 지원을 좀 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농업계 내에서도 실제 증명이 가능한 소득이 이제 급감했다는 증명이 가능한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화훼 농가라든가 친환경 농산물 농가라든가 또는 말사육 농가라든가 또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라고 해서 일반 숙박업소는 지원을 받는데 이런 또 체험 휴양마을은 지원을 못 받거든요. 이 증명이 가능한 곳들입니다. 이런 곳에는 분명히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또 얘기 나누는 게 이제 지구 앞으로 기후변화 이런 얘기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농민들 길게 보면 앞으로 자연재해, 뭐 늘상 있고 좀 기후변화라는 그 장기적인 흐름 때문에 더 어려운데 여기에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가입률이 좀 낮아서 이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제 농작물 재해는 수시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재해가 생겼다기보다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재해보험의 성격은 정책적인 보험의 성격이 강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책보험으로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포도농가가 제가 쉽게 말하면 뭐 전라북도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강원도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떤 보험 단가나 수가가 똑같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품목별로 지역별 차이가 있고요. 또 할증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률이 저조하게 됩니다. 또 품목도 58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설 원해들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대한 보험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내에 이 재해보험이 과연 이제 일반 보험처럼 다룰 건지 아니면 아까 이 재해보험이라는 건 자연재해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정책적 보험으로서 성격을 인정하고 국가가 지금 현재 한 3,500억 수준의 어떤 예산을 한 2배 이상 올려서 조금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한적으로라도 되고 있는 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어떤 내용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농식품부와 우리가 이 재해보험을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네. 예. 그 보험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험료 부담을 좀 완화하고 또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일부 혜택 품목에만 집중돼 있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사과, 인삼, 또 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0여 개 품목에 있는 것을 좀 다양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네. 농작물이라는 게 어떤 샘플 채취의 어떤 정확성이나 또 제때 해내지 않으면 그 시차에 따라서 보장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손해 평가를 개선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믿음이 좀 생기면 많이들 가입을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코로나19에 또 기후변화라는 큰 시련을 맞으면서 지금 또 각 나라별로도 식량 자급률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안보라는 단어와 붙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농업과 농민을 더 살리고 식량 안보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의 식량 수출국들이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곡물 시장이 파행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 식량 안보 앞으로 있을 또 다른 기후 재난 속에서 또는 제2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곡물 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감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쌀 자급률은 100%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자급률을 높일 품목으로 밀과 콩을 집중적으로 자급률을 높여가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지금 밀의 자급률이 0.7%뿐이 안 됩니다. 수요처는 한 32%가 있는데요. 0.7%를 2030년까지 10%로 일단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웠고요. 또 콩이 사실 자급률이 26.7%인데 또 콩 소비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5%까지 30년까지 끌어올리는 어떤 실행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식량 안보의 어떤 상황에서도 식량 안보를 대비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국농어민위원회 총 몇 분으로 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건가요? 우리 이제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전국 운영위원으로서 한 60분 정도가 꾸려져 있고요. 또 예. 광역시도당의 농어민위원회가 또 구축이 돼 있습니다. 또 시군구에 또 농어민위원회가 구축이 돼 있어서 전국 이제 농촌 지역에 있는 농민들과 어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와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활동 저희가 좀 기대를 하면서 이제 지금 3월인데 올해 이것만큼은 좀 해내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이 코로나 국면 속에서 농어민들이 사실 아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4차 재난지원금에 어떤 우리 국가가 농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당면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얘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금까지 20년이 지난 농작물 재해보험을 다시 설계를 통해서 농민들이 기후 재난 속에서 안정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농산물 유통 구조를 좀 개선을 통해서 이제 농산물 가격이 조금 보장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원택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녁으로 여전히 공기는 차갑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4월 중순만큼이나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17도, 대전 18도, 부산 15도, 광주 20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요.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체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은 또 밤사이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진 데다가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고 시야 확보도 어렵습니다. 이른 시간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분들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했죠? 네, 경찰은 어제 오전 경남 진주에 소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그리고 LH 과청 의왕사업본부, LH 광명 시흥사업본부 그리고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돌입했었습니다. 압수수색은 오후 7시까지 이어졌고요. 모두 67명의 수사관이 투입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었는데요. 경찰은 이들을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출국 금지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최초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수사가 아닌 정부 차원의 합동 조사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 수사 착수 시점이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이 지난 금요일 영장 발부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나흘이나 지난 뒤에야 그 영장을 발부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일부 직원들이 협조를 좀 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이 수사와 별개로 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그 LH 임직원 모두 13명이 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불응했다라고 합니다. 총 46명의 직원들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아예 거부한 상황인데요. 이들 중 군 복무 중이거나 그 해외 체류로 동의하기 어려운 직원이 33명이었고 거부를 한 사람이 1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논란이 됐던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13명 같은 경우에는 모두 동의서를 냈습니다. 네. 이게 좀 범위를 넓혀보면 가족, 지인 이런 투기 정황까지 좀 계속 퍼져나갈 것 같죠? 네. 이 강제 수사 대상에 오른 LH 직원은 이 민변과 참여연대 발표 이후 직위 해제된 아까 말씀드린 13명이었는데요. 이 KBS가 이 직원들의 땅을 확인해 보니까 이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도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노은사동 소재의 토지를 3명이 4억 9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이들 중 2명이 LH 직원 아내와 친족이었다고 합니다. 지분의 절반은 LH 직원과 주소지가 같은 배우자가 갖고 그 나머지 절반은 그 직원의 친족과 또 다른 한 명이 공동 매입했다라고 하고요. 이 JTBC 역시 이 광명 시흥신도시 부지에 이 부부로 추정되는 세 쌍이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직원들 명의로 된 땅만 드러난 상황인데 이 가족과 지인들로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했는데 어떤 질문을 받았고 또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죠? 네, 이 변창흠 장관은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일 당시에 LH 사장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 MBC 기자에게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한 건 아닌 것 같다라거나 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될 줄 모르고 샀을 것이다라고 말해서 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어제 국회에서 야권에서는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변창흠 장관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에게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야당은 이번 투기 의혹이 변 장관이 LH 사장일 때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물었고요. 여당은 책임 소재를 따지진 않았지만 이번 문제 해결에 장관직을 걸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 변창흠 장관은 내내 안타깝다, 참담하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본인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등 이 결정적인 책임은 피해가려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한편 변창흠 장관은 이사 대책 이후 발표한 공급 대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도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건물인 LCT에 대한 비리 의혹이 또 제기됐다고요? 네, 이 부산 해운대에 있는 이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LCT 분양 당시 이 특혜 분양을 위한 별도의 명단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돼서 이 부산경찰청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진정서에는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검사장, 법원장 등 이 전현직 고위 공직자, 유명 기업인 등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특정인들을 위해서 정상 분양 절차에 앞서서 분양 물량을 미리 빼줬다라는 것이 진정서의 요지입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은 매우 오래된 사건인데요. 이 수년 전 부산 참여연대가 그 LCT 실소유주 이영복 씨가 LCT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4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고요. 이를 통해 LCT가 각종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이영복 씨 아들과 합창업체 사장 2명만 기소가 됐고 이영복 씨가 돈을 줬다라고 진술을 했음에도 다른 사람들은 불기소 처분이 된 바 있습니다. 한편 LCT 측은 특혜 분양은 없었다라는 입장인데요. 해당 명단은 자녀 세대 분양을 위해 작성된 고객 리스트다라면서 이 특혜 리스트 같은 예민한 정보가 엑셀 형식으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상황 살펴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46명입니다. 300명대로 떨어진 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수산물의 30%를 유통하는 국내 최대 어시장인 부산 공동 어시장에서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350명 넘게 격리가 되면서 어시장 경매도 중단이 됐는데요. 이 부산시는 어시장 종사자 1,5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종사자 이외에 감염 우려 기간 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의 축산물 공판장에서는 나흘 동안 확진자가 77명까지 늘었는데요. 이 거래 기업 그리고 관련 산업 종사자 등 확진자의 범위가 3개시도 18개 사업장까지 늘어나서 N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64,111명이 접종을 완료함으로써 누적 접종자가 38만 3,346명이 됐습니다. 2, 3월 우선 접종 대상자 중에서 절반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요양병원 환자 면회가 전면 금지였었는데 다시 시작이 된 거죠? 네, 이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서 전면 금지됐던 요양병원의 면회가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5달 만인데요. 이 면회를 위해서는 병원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 면회 시간과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가 됩니다. 이 면회를 하더라도 가림막을 쳐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의 손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종을 앞둔 환자나 응급 환자 등의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 하에 음성 판정을 받거나 보호구를 착용한 상황에서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비록 서로 접촉을 하지 못했지만 이 5달 만에 가족들을 만난 환자와 이 면회객들은 반가운 얼굴이었는데요. 서로 코로나19가 끝나면 함께 밥을 먹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놨어요. 네, 이낙연 대표는 지난해 8월 29일 당대표에 선출돼서 192일간 민주당을 이끌어왔는데요. 이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어제를 임기 마지막으로 사퇴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셈이죠. 다만 이낙연 대표는 사퇴 이후에도 상임선대위원장, 가덕도 특위위원장 등을 맡아서 당 전면에 설 예정이고요. 민주당은 오는 5월 이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김태년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 출범, 검찰 국정원 개혁 법안, 공정경제 3법 통과를 성과로 꼽았고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744님께서 라디오 들으면서 새벽 일 합니다.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내네요. 이 프로그램 들으면서 평생 농사 지으셨던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라고 첫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050님 봄나물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하셨고요. 1016님
상쾌한 아침 텃밭으로 가는 중입니다. 하루 1시간 노동으로 텃밭을 가꿉니다. 오늘은 상추씨를 뿌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파이팅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전 아나운서 김재웅이었고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